심지어 화성까지 가는 이런 장기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이 원자력이 우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원전주가 오른 거지. 이 뉴스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전력 수요만이 아니라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라 그러면 무슨 뭐 세상 끝나는 것처럼 옛날에 뭐 허허허 하던 그 아저씨도 말 같지 않은 영화 하나 보고 와가지고는 원자력이 그지 같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빼버리질 않나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 기사에 나오잖아요. 원자력이 탄소 중립의 수혜주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력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는 원자력을 탄소 중립의 수혜주로 봐요. 참 어이가 없네. 오늘도 악구영. 네, 오늘 4월 17일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주말에 아마 거의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여러분 극적으로 타결돼서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켜보자고요.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는 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볍지만 내용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IEA의 연료 부족 경고 때문에 유럽 항공사들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제한될 경우에 앞으로 6주 안에 일부 유럽 국가들이 물리적인 제트 연료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항공유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뭐 문제지만, 연료 가격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돈을 더 내도 연료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건데, 지금 항공업계에서 이걸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거고, 유럽의 항공연료가 75%가 중동에서 갖고 온대요. 근데 알기로는 유럽이 러시아 가스 위기 이후에 공급원을 되게 다변화를 해왔다고 들어왔는데, 근데 또 항공유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유 쪽에서는 여전히 중동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러니까 한 곳에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원래는 러시아하고 이제 가스 위기 났을 때만 하더라도 야, 너무 한쪽에서만 이렇게 갖고 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이렇게 갖고 와서 좀 다변화해 놓으면 어디서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방어가 좀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항공유는 다르다고 해요. 중동 의존도가 75%나 된다고 하고, 심지어 지금 유럽이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여름 성수기로 들어가는 초입이고, 항공업계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최근이죠. 요즘이죠, 그죠? 근데 비용도 비용인데 뭐 그 문제를 넘어서 실제 운항 계획도 틀어진다.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를 날리지 못할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럼 이제 항공권 가격까지 어마어마하게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유가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트 연료는 또 비용이, 저희가 제트 연료를 보진 않잖아요. 뭐 얼마 올랐다 이런 거 볼 때 그냥 WTI, 브렌트유 이렇게 보지. 근데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브렌트유가 1월 평균보다 전쟁하고 나서 50% 넘게 올랐고, 미국의 걸프만산의 제트 연료 가격은, 그러니까 브렌트유가 50% 넘게 올랐고 제트 연료는 90% 올랐다고 합니다. 2배 정도 더 이제 되는 거죠. 50% 90%니까 실제로도 한 2배 된 거고 가격이. 항공업계 입장에서는 뭐 연료비가 사실 비용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항공업계인데, 원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고 있는 거고, 항공사들이 받는 압박은 우리가 뭐 기름값이 올랐어요 해가지고 받는 압박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항공사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게, 루프트한사가 노선 27개를 폐지한다고 하고요. 지금 구조로는 아예 뭐 버틸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거라고 하고, 근데 또 문제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점점 우리가 비행기를 운항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름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노선 27개를 폐지하겠대. 근데 이제 비용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항공업계의 근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수요가 또 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2%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예약이 적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연료비가 높아져서 항공권 가격을 올리고 싶어졌고 올렸죠, 심지어. 근데 가격을 올리니까 수요가 떨어진 거래요. 저도 지금 보면 뭐 여기가 나와 있지만 제가 이번에 4월 1일부터였나 갑자기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다가 비행기 가격 오른다고 여기저기서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뜨길래 아니 뭐 얼마나 오르길래 저렇게 그냥 호들갑이야 이러고서 이제 좀 자세히 봤죠. 그 기사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다 보니까 올해 좀 올해 좀 아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충동적으로 막 저도 사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원래 산 비행기 표들을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잘 샀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저 여기 올 때도 뭐 한 30만 원 이렇게 줬나? 근데 지금 보니까 뭐 50만 원, 막 6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항공유가 저한테도 뭐 와닿지는 않지만 항공업계에서 대단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 KLM이라는 항공사도 유럽 노선 80편, 80편을 다음 달부터 없앤다 그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업계 구조 조정이 나타나기 전에 신호라고들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게, 저도 뭐 이제 항공권을 이제 구매하고 막 예약하면서 이제 야 이렇게 많이 비싸졌다고 느낀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거의 뭐 차에 기름 넣는 거. 근데 저 뭐 차도 잘 안 타가지고 기름 넣을 일도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뭐 경유 얼마, 휘발유 얼마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실제 산업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 그렇다고요. 근데 뭐 지금 이란에 뭐 50만 달러를 지원한다나 뭐래나 뭐 이런 말이 또 있으니까 아주 네 돈이지, 그지? 네 돈이야.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가면, 유가가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이 중동 평화 기대를 자극을 하면서 유가가 이제 떨어졌다 뭐 이건데,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조금 떨어져서 지금도 아까 봤더니 이거 제가 찍기 전에 바로 검색해 보니까 WTI가 90불이던데 90불은 뭐 사실 뭐 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시장이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쟁 때문에 요번에 전쟁이 유가가 막 올랐다가 좀 괜찮아진데 막 미친 10몇 프로 떨어졌다가 막 이랬잖아요. 그냥 날뛰듯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전쟁 때 기름이 오를 때는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원래 되게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몇 달 걸려요, 떨어지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방향성을 조금 밑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가가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과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 야 그래도 우리가 고통의 세월이 좀 지나가고 있는 건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시장이 중동 전반의 긴장 완화 가능성을 점점 더 진지하게 반영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을 발표하고 시장은 이를 중동 전체의 평화 가능성이 커지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이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도 같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가 원유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쵸,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이 결국은 미국이랑 이란이라고 싸우고 있는 거에서 이란이 자꾸 야 레바논 저 전선도 좀 휴전으로 해줘 해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같은 울타리 안에 엮으려고 하는 건데, 마침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제 휴전을 한다고 열흘인가? 네, 한다고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결국은 온기가 미국, 이란 사이로도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대단히 크겠죠. 그래서 유가가 이제 조금 빠졌는데, 물론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한 3% 정도 넘게 빠진 수준이라고 하고요. 한 번의 회담 기대에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전선이 정리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장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이 지금 뭐 잠깐 줄어드는 것과는 이 지도자급 회담이 실제로 잡혔고 이번에 휴전이 됐고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뉴스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일단은 이 기사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분은 좋죠. 일단은 특히 이제 레바논이 휴전 틀에 포함이 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정말 요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이란이 얘기하다가 뽀개지고 얘기하다 뽀개지는 그 내용 안에 꼭 레바논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게 이란이 이제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도 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전선 문제를 미국에서도 오케이 하고 이렇게 좀 끌어안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중동 전체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낮추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트럼프가 또 헤즈볼라를 향해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 지금 중요한 시기다. 이럴 때 네가 행동을 좀 잘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게 물론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 휴전이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적어도 협상이 돼서 종전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휴전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맨 앞단의 전선에서 이게 자꾸 싸워대면 사실 어렵죠. 그리고 그 충돌이 결국은 다시 시장을 불안 모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테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헤즈볼라를 해서 얘기한 게 너 지금 네가 지금 조용히 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게 그냥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 휴전을 유지하는데 가장 약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딜까, 그거를 트럼프도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니네끼리 투닥거리면 이 휴전이 유지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어조를 보였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테헤란이 이제 이란이 자국의 우라늄 보유분을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뭐 또 아까 기사에도 뭐 어떤 거 보니까 20년 동안 이제 이란이 핵 개발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게 동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들 이제 의문문인 거예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약간 이런 의문문이 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해상봉쇄 그대로 하고 있지, 또 이란을 향해서 추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뭐 어제도 제가 전달드렸다시피 10,000명이 추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기본적인 압박 구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도 더 행복하게 생각하고 싶지만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끝나간다가 아니라 더 나빠지진 않을 수 있겠다 정도, 요 정도 희망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조금 톤이 조금 낮아져요. 되게 희망적으로 얘기하다가 살짝 차분해지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단지 열흘짜리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봐야 된다. 오히려 조금만 흔들리면 유가는 또 튈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평화가 왔다에 베팅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전쟁이 더 커지진 않을 거라는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목소리를 낮추는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면 이제는 주식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그나마 좀 주말에 아마 큰 거 올지도 모르는 거고, 이제 나머진 주식 얘기인데, 주식 기사들 중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AI 서버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면 이 주식을 사라 라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했습니다. AI 지금 서버 시장이 최근에 뭐 메모리 가격 상승이나 원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항상 말씀드렸죠. AI는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종목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꼽았는데, 여기가 어디를 꼽았냐면 델을 꼽았습니다. 델. 여기 이제 뭐 컴퓨터 회사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AI 쪽으로도 상당히 포지셔닝이 잘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AI 투자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서버 업체들의 뭐 마진이 너무 이제 적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메모리나 부품 가격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아서 서버 업체들의 마진이 적어지고 AI 인프라 투자는 너무 과열이 돼 있고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할 때는 적어도 델에게는 그 걱정보다 기회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린 이거 컴퓨터 회사로 알고 있지만 델이 나름 또 AI 이 서버의 붐,
이 거기서 이제 핵심 수혜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아주 포지셔닝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데 AI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수혜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칩, 그죠? 뭐 GPU 엔비디아에 누가 이걸 공급할 것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뭐 이제 칩부터 반도체까지 이르는 뭐 이렇게 되는 그거를 대부분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 AI 모델이라는 건 커지면 커질수록 GPU도 물론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고 당연히 더 중요하겠지만 그 GPU를 담는 서버, 뭐 렉이라든지 네트워킹, 전력, 뭐 스토리지 시스템까지 전부 다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리 그 바로 서버 쪽에서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 왬시 모한 뭐 이 사람이 AI 서버 수요가 26년에도 멀쩡하게 살아있고 오히려 더 커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메모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기업들의 AI 도입은 사실 계속 늘고 있고 전체 자재비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OEM들의 가이던스가 강하다라는 게 그 근거인데 왜냐하면 그 AI 서버들의 실적을 볼 때 단순하게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메모리가 너무 비싸지면 이 서버에 들어가는 재료가 비싸지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진이 너무 적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려는 아직까지는 지금 반도체 가격까지는 칩 가격까지는 AI 수요 자체를 꺾을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수요가 너무 세서 이 성장 스토리를 깰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장 규모의 숫자도 굉장히 큰 게 26년 AI 서버 출하량이 전년 대비 28% 늘고 평균 판매 단가 ASP도 50%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AI 서버 시장 매출이 4,9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지난해에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4,950억 달러면 잠깐만요. 1,000억 달러가 조, 10조, 100조, 그죠? 거기에 5배죠, 그죠? 와, 대단하다, 그죠? 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난해에 2배가 넘는 수준이라 그러고 이 수치가 단순히 좋아 보인다 수준이 아니라 AI 서버 시장이 아직도 급성장의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단가가 아까 ASP 50%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뭐 GPU에 GPU가 몇 개 들어갈 건지, 네트워크가 얼마나 복잡하게 될 건지, 뭐 전력이 어떻게 설계가 될 건지, 냉각은 뭐가 들어올 거고, 뭐 부품 중에서 고부가 부품들은 뭐가 들어올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 단가가 50% 오른다라는 건 GPU 더 많이 들어간다, 네트워크는 더 복잡해지고 전력은 더 세게 보강을 해야 되고, 그죠? 냉각 시스템도 더 세게 들어와야 되고 고부가 부품 비중도 더 커질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버 수량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서버 자체가 비싸지고 이 서버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델은 이제 계속 잊혀졌다가 다시 나오는데 델이 왜 특별하냐? 델이 전체 AI 서버 매출의 12%를 차지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26년 델의 AI 서버 매출을 600억 달러로 추정을 하는데 와, 델이 스스로 제시한 500억 달러 가이던스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생각할 때는 20% 높은 6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번다도 있지만 500억 달러, 600억 달러 대단하죠. 뭐 500억이나 600억 달러나 똑같은데 엄청 대단한 건데 단순히 좋은 회사가 아니라 숫자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델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평균 판매 단가인데 델의 프리미엄 ASP는 업계 평균보다 82% 높게 형성이 돼 있대요. 그 이유가 엔비디아랑 AMD GPU 비중이 높고 티어 2의 클라우드 고객 노출도도 더 크다라는 점으로 꼽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델은 단순히 서버를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다.
더 비싸고, 아까 말했어, 이 서버라는 게 점점 비싸지고 복잡해지고 들어가는 것도 세지고 뭐 냉각부터 전력부터 얘기를 했는데, 대리 그 더 비싸고 더 복잡하고 더 고부가 제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서버를 판다라는 거예요. AI 서버 시장에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게, 수량만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고부가 가치의 서버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대리 여기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생각입니다. 이 기사도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한 거고. 그래서 AI 서버 산업 매출이 2030년까지 연평균 26% 성장할 수 있다. 결국은 AI는 근데 뭐 서버만이 아니라 진짜 종합 어떤 시스템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냥 GPU만 꽂아놓으면 뚝딱이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네트워크도 점점 더 빨라야 되지, 스토리지는 점점 커져야 되지, 전력, 냉각은 점점 더 정교하고 거대해져야 되지. 거대해지면 안 되겠지만 능력이 좋아져야 되지. 그죠? 어떤 서버 한 대 한 대의 가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게 있어서도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거고, 뭐 메모리 회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HBM 쪽으로 뭐 해서 지금 요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누가 먼저냐고 막 박터지게 싸우는데, 저는 뭐 둘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너무 하이닉스한테 두드러 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업사이드는 있지 않겠냐 정도의 생각인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생각인 거지, 둘 다 너무너무 좋다. 밑에 소부장들도 너무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을 거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 다음으로 머스크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위해 주요 공급 업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요청했다. 야, 이거는 조금 세죠, 그죠? 얘가 이제 AI 칩을 뭐 사오고 뭐 어디서 뭐 설계해서 갖다 주면 이제 걔가 생산 좀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삼성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아예 지가 직접 만드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구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나오는 회사들 보면 어디냐면 정말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테라팹이라는 새 파운드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설계해서 내 파운드리에 넣어서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 주요 장비 업체들이 어디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당연히 들어가겠죠. 도쿄 일렉트론 당연히 들어가겠죠. 램 리서치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요 회사들한테 장비 좀 넣어줘라고 지금 문의를 넣고 있다고 하고요. 납기 언제 가능?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서 장비를 발주하는 문의가 시작됐다라는 거는 절대로 이제는 그냥 나 이런 거 할 거예요가 아니라, 뭔가 홍보하는 느낌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는 거죠, 그죠? 예, 거의 한다고 봐야죠. 뭐 과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전 세계 공장 중에 아마 가장 힘든 건 이 파운드리 공장일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을 얘네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최고의 장비 업체들에게 발주를 넣으려고 이제 문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작업은 테슬라랑 스페이스X의 합작 프로젝트 인력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머스크가 여러 회사에서 따로따로 AI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테슬라, 스페이스X, XAI까지 다 하나의 공급망 안으로 묶어서 AI는 하나로 묶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건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주요 장비 업체들에게 가격 견적과 납기 일정을, 그러니까 얼마인지도 물어보고 언제까지 보낼 수 있는지도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게 초기 수율 안정화까지 과연 이 장비를 잘 돌릴 수 있을 건지, 뭐 시간표는 이제 뭐 머스크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테라팹 프로젝트 발표하고 나서 결국은 칩을 자급자족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완전한 자급자족이죠, 그야말로. 이게 그냥 뭐 설계해서 파운드리 삼성에게 가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하는 그것도 충분한데, 어떻게 보면 다 필요 없고 이제 내가 혼자 할래, 어차피 돈 많으니까. 근데 이거 뭐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과연 초기 수율까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에서 사실 이 트럼프 그랬더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꾸 이 칩에 욕심을 내는 건, 결국은
AI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속도를 늦추는 건 칩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칩이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칩이 많으면 뭐든 시도하고 뭐든 해보고 더 세게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GPU가 됐든 뭐 AI 가속기가 됐든 뭐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공급을 확보하려고 막 경쟁을 벌이고, 막 외국 회사들 지금 다 우리나라 들어가 있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삼성 앞에 가가지고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 막 이런데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또. 근데 머스크가 아예 그냥 내가 할게로 가는, 그냥 남이 만든 칩을 사는 고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태계를 내가 만들고 그 칩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설계도 하고 내가 만들기까지 하는. 야, 뭐 이 기사에서도 얘기하기로 현실적인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진 모르겠다고. 근데 그래도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인텔이 이 프로젝트에 합류한다고 밝혔다는 거. 그러니까 테라팹이 단순한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반도체 산업 플레이어들과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간 이거를 전체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내 손에 쥐고 하겠다. 정말 일론 머스크다운 발상이긴 한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장비업체 문의가 나왔어요. 첨단 반도체 제조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중에 제일 힘든 겁니다. 제일 힘들고 복잡한 예민한 산업인데, 공장 건설할 때 여기 전력 확보하는 것도 있을 거고, 물도 써야지, 클린룸 만드는 거 개빡셉니다. 그것도 해야지, 장비 설치해야지, 엔지니어 들여와야지, 이 공정이 안정화가 돼야지. 안정화되면 뭐해? 불량품이 나오면 수율까지 만들어야지. 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머스크가 말하는 수준처럼 모든 거를 진짜 한 통으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다 해낼 거야 라고 하려면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야말로 인재, 경험, 뭐 노하우에 거기에 이제 이 장비와 모든 걸 대줄 수 있는 소부장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를 댈 수 있는 공급망을 내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만, 혹시나 정말 하게 된다면 장비 업체들한테 일단 첫째로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도쿄 일렉트론, 레민서치 같은 장비 회사들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여기 이제 엮여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회사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에게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전체 칩 공급망이 지금까지는 거의 뭐 TSMC가 독점이고, 그죠? 기존에 있는 TSMC의 생태계 안에 거의 의존을 많이 해왔는데, 머스크가 이런 것까지 해버리면 이 공급망에서 TSMC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악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죠. 조금 흔들리면서 그 변화가 일어날, 뭐 물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바뀔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이 칩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 TSMC의 힘이 좀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힘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급자의 우위가 아니라 수요자의 우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거 하나만 볼게요. 원전주 관련해서 백악관이 우주 원자력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원전주가 올랐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좀 신기합니다. 백악관이 우주에서 원자력 사용을 더 이상 먼 미래에 실험적 구상이 아니라 실제 국가의 전략 과제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했다. 미국의 원전 관련 종목들이 백악관이 미국산 원자로를 지구 궤도와 달에 배치하겠다는 큰 정책 방향을 내놓은 뒤에 상승했다. 단순히 일반 원자력에 대한 호재가 아니라 우주 산업과 원자력 산업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한 문장에 묶였다. 그게 이제 의미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원전주들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꽤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 이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쪽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이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기술을 우주, 뭐 달 이런데 요새 달 얘기 좀 나오잖아요, 그죠? 달 기지 같은 차세대 인프라의 핵심 전력원으로 공식적으로 격상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력 기술, 뭐 해결료, 원자력 관련된 공급망 이런 게 전부 다 커지겠죠, 당연히. 예, 특히 그 안에서 또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 뭐 차세대 원자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라늄의 공급망 이런 것과 관련. 그래서 이란에서 우라늄을 좀 갖고 오고 싶으신가? 왜 갑자기 이 기사가 나오지?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그렇대요. 소형 원자로, 차세대 원자로, 우라늄 공급망과 관련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이 정책의 공식 이름이 미국 우주 원자력 추진 국가 이니셔티브거든요. 미국 우주 원자력 추진 국가 이니셔티브예요. 그러면은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에서 요걸 4월 14일 날 발표를 했고, 28년 목표가 빠르면 28년에 지구 궤도에 원자로를 올리고 2030년에는 달 표면에도 원자로를 두는 거래요. 근데 이 숫자들이 되게 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자력이건 뭐건 이런 좀 큰 계획들 있잖아요. 뭐 느낌이, 이것도 봐도 궤도에다가 원자로 올리고 달에다가 원자로 갖다 놓고, 이거 되게 큰 계획이잖아요. 이런 건 대부분 살짝 선언같이 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028년, 2030년 이런 시간표가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단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국정과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개발되고 뭐 부서가 배치가 되고 이런 일정들도 짜이지 않겠냐 곧,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8년, 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우주 원자력 기술을 그냥, 원래는 원자력 기술도 이건 실용적이지만 우주 원자력 기술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무슨 뭐 이렇게 막 진짜 실용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냥 좀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우린 이만큼 대단합니다를 보여주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상징적 프로젝트나 어쩌면 그냥 이게 되게 막 사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어도 정말 그 과학의 순수 결정체로서의 연구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지원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죠. 민간 우주 개발, 달 기지, 심우주 탐사뿐 아니라 국가적 우주 운용까지 포괄하는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우주 계획을 감당하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태양광이나 화학 추진 방식으로는 안 된다. 우주에서 더 멀리,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활동하려면 결국은 원자력이 필요하다 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고요. 이 이니셔티브가 나사, 국방부, 에너지부 이쪽 역할을 다 나눠서 다 나눠놨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진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느낌이에요. 나사가 2030년 발사를 목표로 해서 달 쪽으로 가는 버전을 포함한 중출력 우주 원자로, 이거를 개발하는 걸 나사가 2030년까지를 목표로 맞고요. 국방부는 2031년까지 궤도형 원자로를 추진하도록 지시를 이미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최소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비 설계를 검토하고 지상시험을 거치는 경쟁을 지켜가지고 또 요거를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붙여가지고 이제 뽑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 기관한테 야 너 이거 연구해봐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쫙 나눠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여서, 이러니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충분히 움직일만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20kW급의 원자로 SR1 프리덤이라고 하는 장치가 먼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20kW라고 그러면 되게 커 보이진 않지만 우주에서 쓸 거니까, 우주 같은 환경에서 사실 오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작은 출력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 신뢰성이 엄청 세질 거라고 하고, 그리고 왜 우주에서 원자력이 필요하냐. 핵분열 원자로는 방사성 원자의 핵을 쪼개 큰 양의 열을 만들고 이를 다시 전력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달처럼 밤이 2주씩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태양광을 아예 못 쓰지 않냐, 그거네요, 그죠? 달처럼 밤이 2주씩 막 길어지는 곳에서 태양광을 쓰게 되면 2주 동안 이게 방전돼 버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서 꼭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사 후반부에 또 가니까 뭐
나사의 국장 제럴드 아이색맨이 지난달 화성 비행을 포함한 미래 임무를 위해 원자력 전력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뭐 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도 미국은 우주 정책을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방향이었던 걸 이제 수면으로 드러난, 심지어 화성까지 가는 이런 장기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이 원자력이 우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원전주가 오른 거지. 이 뉴스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전력 수요만이 아니라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라 그러면 무슨 뭐 세상 끝나는 것처럼 옛날에 뭐 허허허 하던 그 아저씨도 말 같지 않은 영화 하나 보고 와가지고는 원자력이 그지 같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빼버리질 않나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 기사에 나오잖아요. 원자력이 탄소 중립의 수혜주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력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는 원자력을 탄소 중립의 수혜주로 봐요. 참 어이가 없네. 아무튼 원자력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수혜, 탄소 중립의 수혜, 또 소형 모듈 원자력 SMR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에 있던 원래 기존 재료들 여기다 플러스 알파 우주라고 하는 완전한 새로운 서사가 붙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실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시장은 미래의 서사를 구매를 한다. 그러니까 우주 원자력처럼 장기 국가 프로젝트가 붙으면 관련 기업의 기술 프리미엄과 정책 프리미엄이 동시에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자력이 사실 뭐 우리나라 원자력과 이게 관련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없지 않죠. 절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 관련된 기사를 또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안 보셨다면 그래도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주말 다음 기사 제가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트럼프가 끝났다, 이란이 이제 굴복했고 끝났고 기름값도 떨어지고 전쟁도 끝났고 이제는 뭐 시장도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영상을 제가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주말이니까 토요일이니까 일요일이나 뭐 월요일이나 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